그다음에 우리 169쪽에서 징계에 대한 구제 주제가 있어요. 예. 근데 징계에 대한 구제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아까 징계권자 공부했었죠? 그 징계권자와 관련해서 표를 요약을 했지만 그 밑에 이제 각주 한번 봐봐. 각주를 보면 경찰공무법 제27조 징계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응? 이제 거기에 1, 2, 3항 이거 다시 한번 문장 잘 정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 1번은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무관 이상 강등 정직 그 다음 뭐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그러니까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이니까 경정 이상 그러니까 경무관 이상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다 뭐야? 경찰청장이 제청해서 행자부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표하고 같이 보면 경무관 이상을 파면 해임 강등 정직하는 거. 그다음에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총경도 거기 들어가죠? 경정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로 정리된 거고. 그다음에 2번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밑에 2번은 국민안전처 소속은 우리 경찰 공무원이 거기 안 속하니까 거기는 해경 뭐 이런 데가 속해 있어. 그다음에 사망 총경하고 경정 강등하고 정직은 경찰청장이 단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총 정리하면 그러면 총경 경정 밑에 경감 이하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도 경찰청장이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표로 정리 다시 하고 그거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징계에 대한 구제. 자, 그 두 번째 줄여버려서 소총심사위원회 소청을 꼭 거쳐야 되죠? 소청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 소청 제기하는 거 30일 이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기획법 뭐라고 써있어?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필수적 전치주의라 그래. 반드시 거친 다음에 소송을 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송하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의 피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원칙이야? 두 번째 줄에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경찰청장이 징계권을 지방청장 또 지방청장이 서장에게 이렇게 인사권 위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줄에 임용권 위임이 된 경우에는 위임받아 한 자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경찰청장이 피고지만 임용권이 위임이 됐을 때는 이 위임하면 권한 자체가 이전이 되는 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게 돼 있는 거죠. 위임받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임청이야.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변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상 책임은 물어내야 될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산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만들어 놓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재산상 손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건 뭐야? 읽어보자. 그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에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피해자는 경찰 공무원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가해 공무원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배상해 준다는 공무원한테 물어내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 두 번째 줄 끝에 그 가해 공무원에 뭐가 있을 때 고의가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자, 논리가 어떻게 된다고? 경찰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국민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어. 그럼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너 공무원 너 때문에 손해배상해주게 됐잖아.
너 공무원 배상해준 돈 물어내. 이게 구상이야. 근데 그거 어느 때 국가가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낼 책임이 있는 거야?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한해서만. 응? 그래서 경미한 과실만 있었을 때는 물어내라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응?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간단하게 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 이 법에 따르면 동그라미 1번 자 제목 회계관계 직원은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 중에 회계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회계관계 직원은 자 요건이 뭐야? 국가한테 그 두 번째 끝에 보면 뭐야? 그 법령 등에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거 물어낼 책임이 있다. 근데 물어낼 책임 있는 건 어느 때 요건이 돼 있어? 첫째 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죠? 여기는 요건이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기만 잘 밑줄. 응?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얘기는 유추할 수 있잖아. 응? 법을 위반하여 응?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물어낼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그 중에서도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응?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거나 이거에 대해서 물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요건이 여기는 좀 어떻게 돼요? 첫째 끝에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응? 그래서 현금 물품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물어내야 될 책임 있는 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야. 응? 그렇게 해서 조금 1항 2항이 조금 다르죠? 그거 체크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쌍가로 3번 이제 잘은 안 나오는 거지만 하나만 또 위에 둔다. 뭐냐면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국가한테 배상을 받아갈 수 있어. 응? 그런데 그러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가해 공무원은 가해 경찰 공무원은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 해놓으라고 청구하면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안다 이거야. 근데 나 국가한테 청구해서 안 받겠다. 누구한테 받고 싶냐? 그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가해 경찰 공무원한테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고 피해자인 국민이 있다고 치자. 피해자가 가해 경찰 공무원에게 배상 청구하면 가해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이거야. 응? 자, 이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건 없는데 판례에 따르면 어느 때는 배상할 책임이 직접 있느냐. 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뭐야? 응?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에게 뭐가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 역시 똑같은 요건이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가해 공무원도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피해자는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가해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양쪽에 대해서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응? 응?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야.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해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돼?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누구를 선택했어? 국가를 선택했어. 그리고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갔어.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너 배상해 준 거 물어내.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물어내라고. 한편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을 직접 상대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공무원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야. 배상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지? 예, 그렇게 다 고의 또는 중과실 얘기는. 그 다음에 뭐 형사상 책임은 별건 없어. 응? 형사상 책임은 별건 없는데 뭐 그 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게 동시에 응?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뭐 처벌되는 거지. 응? 관련해서 뭐 그냥 읽어보되 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뭐라고 써놨대? 응? 둘째 줄 행정형벌 책임이라 해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경찰 공무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면 무슨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놨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응? 그 밑줄 쳐주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 171조로 와요.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경찰 공무원의 뭐야? 응? 뭐 권리, 의무, 책임 이런 거 얘기했어, 그죠? 그런데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만약에 위법 부당하게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경찰 공무원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쌍가로 1번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제도라고 있지? 그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성격을 갖는 거라고? 사전 구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처분 사유 설명서가 뭐냐면 저 경찰 공무원이 뭐 잘못했다고 징계할 때 왜 징계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문서를 해당 경찰 공무원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보내야 된단 말이야. 즉 상대방한테 왜 징계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이거는 이제 경찰 공무원 징계를 할 때 징계하는 이제 기관 측에서 징계자 측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징계 처분할 때 근거 왜 징계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쓰다 보면 이거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응? 잘못된 징계 조치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징계 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띈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사전 구제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사전 구제 절차의 성격을 띈다. 응? 그래서 문장 읽어봐. 법조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때나 무슨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시키고 이럴 때는 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줘야 된다. 단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있지? 그럴 때는 왜 하는지 이유 설명하는 거 안 보여줘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 휴직, 면직시킬 때는 그러하지 않냐. 그때는 사유 설명서 교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원해서 할 때는. 자, 그다음에 넘어가자. 그다음에 고충 처리 제도라는 거 있어요. 잘 안 나온다. 많이 써놨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가볍게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둔다. 고충 처리 제도 의회 기획본 뭐라고 써놨어? 공무원은 누구든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의 직무 조건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직무 조건, 직무 조건 또는 신상 문제. 예를 들면 직무 조건이면 어떤 거 있을까? 직무 조건이면 지금 근무지 발령난데하고 지금 거주하는 곳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근무지를 발령해달라. 또 결혼도 해서 배우자도 직장을 다녀. 배우자 직장하고 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데 나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어. 그럴 때 좀 그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발령해달라. 이런 거 이제 요청하는 거 제도야. 그게 고충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런 거. 그 직무 조건 또는 신상 문제. 예를 들면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가 겹치기도 하겠지만 조직 내에서 자기를 왕따 시킨다든지 그죠? 성희롱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상담하는 거 해결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무 조건이나 신상 문제에 대해서 그 상담이나 고충 토로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니은번 끝에 가면 일종의 이제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억울한 거 이런 거 신청받아서 해결해 주는 제도를 이제 저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옴부츠만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옴부츠만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처리 상담 해결해 주는 제도는 니은번에 결국 두 번째 줄 끝에 공무원을 위한 옴부츠만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거와 같이 비를 쳐주고요.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 이제 그 경찰 기관 조직마다 다 고충 상담, 고충 처리 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 고충을
이제 상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놨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뭐 넘어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별 넘어와도 돼. 넘어갔대. 예. 자, 근데 이 고충 심사 이거는 그 반드시 법적으로 무슨 신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그 결정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응?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도록 권장하는 거지. 다른 기관에다가 인사기관에다가 이거 좀 해결하도록 권장을 할 뿐이지 반드시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는 제도입니다. 응?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이. 예. 그래서 잘 안 내. 예. 자, 173페이지로 가서 소총심사제도. 이건 중요하다. 응?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매년 시험에 자주 뜹니다. 자, 그래서 의 소총이라는 제도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 기육번에 징계라든지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승복 못할 때 권한 있는 소총심사위원회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래서 니은번 첫째 줄 뭐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전심 절차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소총심사위원회. 여러분 소총심사위원회는 하는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회 공무원은 또 따로 국회 소속으로 소총심사위원회 있고 사법부 법원 소속 공무원의 그 억울한 거 구제해주는 소총심사기관이 또 따로 있고 행정부 공무원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응? 그래서 우리 기육법 문장 보면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총사건은 에서의 두 번째 끝에 인사혁신처에 만들어져 있는 소총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기관 소속이지? 응? 경찰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찰 공무원은 소총심사 어디다 하는 거야? 인사혁신처에 만들어져 있는 소총심사위원회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니은벌은 그냥 눈을 읽으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소총심사 판정은 각각의 뭐야? 국회 사무처에, 응? 법원 행정처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각각 다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인가 문제 보니까 뭐 뭐야 국회 뭐 이런 소속 공무원도 다 한 군데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낸 적도 있어. 응? 그건 틀린 거야. 다 국회 소속, 법원 소속 공무원, 헌재 소속 공무원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소총심사위원회. 경찰은 기획본에 따르는 거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총심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밑에 구성 갑시다. 구성 가면 셋째 줄 중간까지 국회, 법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어디야? 우리 경찰과 관련되는 소총심사위원회 셋째 줄. 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총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숫자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이 좀 복잡하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될까? 응? 최소 인원 한번 여러분 계산해봐. 이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일까? 응? 우선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5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럼 5명에다가 상임위원이 5명이라면 최소 인원 5명이라면 그 상임위원 숫자의 2분의 1 이상을 또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지. 그럼 5명이 최소 상임위원이라면 숫자라면 비상임위원은 3명은 최소 비상임위원 하니까 총 인원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지. 뭐 총 인원 그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꼭 그 문장 그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사이의 상임위원과 그 상임위원 숫자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여기까지 중요.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서 이런 거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이게 시험이 뭐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거라 이런 치사한 걸 지문으로 깐단 말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다음에 자, 소총심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래서 위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 1항 뭐야? 1호 법관, 검사,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2번 대학에서 뭐 행정 이런 거 학문 외울 필요는 없고 대학에 뭐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 번째 뭐야? 상급 이상 내지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어떻게 돼?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건 알아두고. 자, 니은번 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 3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3년으로 하며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뭐 디귿은 별거 없어. 겸직 금지. 상임위원은 겸직 금지. 다른 직무 겸직할 수 없고. 자, 니은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결격 사유 그냥 요거는 읽고 지나가자. 네, 기억번은 소총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 공무원에 될 수 없는 국가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에 가입해 있는 당원. 세 번째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등록한 자. 상식적이었다, 그죠? 다 정치적 일정 당파에 속하는 자는 안 되겠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분보장 규정. 소총심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간 심신세약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빼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안 잘린다. 이런 얘기죠. 읽고 지나갑시다. 자, 동그라미 사망 표 밑에 내려옵니다. 자, 우리 공무원이 억울하다. 경찰 공무원 억울한 일 당했다. 소총심사위원회 구제해달라고 소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치들 어떤 거야? 첫째 줄에 보면 징계처분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뭔가 해줘야 될 의무 있는데 안 해주는 걸 부작위라고 그러지? 그런 거야. 예. 이 속에는 셋째 줄 강임, 휴직, 직위해제, 강제로 자르는 면직, 그죠? 또 의원 면직의 형식에 의한 면직, 전직, 대기 발령, 경력 평정이 다 포함되는데 전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전보는 보통 수평 이동이니까 불리한 처분으로 안 보는 시각이지. 그래서 전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해석입니다. 자, 4번 소청 기간 언제까지 소청 청구해야 돼? 셋째 줄 30일 이내. 응? 그러니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타 뭐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쓴 걸 안 날부터 30일. 어쨌든 중요한 건 30일 이내야. 여러분 30일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징계처분 사유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지났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소총심사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30일 지났기 때문에 소총 못해요. 소총 못하면 소총을 안 거친 게 되니까 소송도 못 가는 거야. 이거 구제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자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총심사위원회 30일 이내 중요하고. 자 5항 기억번 소총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부터 구제해달라고 소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지체 없이 심사해야 된다. 지체 없이. 니은번 당연한 얘기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면 소총심사위는 뭐 증언 감정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디귿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잖아. 뻔한 내용인데 그죠? 또 증인을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따라야 된다고 돼 있고 그죠? 등등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소청인이 누구겠어요? 공무원이지. 억울하게 징계 같은 거 받았다고 이제 구제 신청한 소청인은 공무원인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줄에 진술기에 줘야 돼. 결정할 때 진술기에 줘야 되고, 진술기에 안 주고 내린 결정은 무효. 이것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7번에 기획번 숫자 중요해. 자, 공무원은 억울하다, 억울한 징계받았다, 며칠 이내에 소청심사에 신청해야 된다고? 30일 이내. 그지? 그러면 소청이 제기되면 소청을 제기받은 소청심사위원은 며칠 이내에 심사해서 결정 내려야 돼? 60일 안에. 자, 기억번 중요한 말.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심사 청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 단, 두 번째 줄 부득이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위원장이 30일 연장 가능. 두 가지 다 공부해야 돼. 첫째 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소청사건 결정 어떻게 한다고요? 이줄 소청심사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 다 외워야 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 그 다음에 출석한 위원 수의 과반수 합의에 의해서 결정. 이게 일단 기본 원칙이야. 첫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의견이 나뉠 때는 어떻게 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아까 징계위원회 결정하고 똑같죠? 가장 불리한 의견에다가 그 다음 덜 불리한 의견을 더해가면서 과반수 나올 때까지, 그죠? 거기서도 중요한 거 불리한 의견에다가 차례로 이제 더해간다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제척기피 회피 제도는 아까 징계위원회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의 결정 있는데 뭐 크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법률 용어는 다 알 것 같아.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 박스 안에서 자, 소청심사 청구가 법에 적합치 않은 거라면 청구를 각하한다 그랬지? 요건을 못 갖췄던 데지. 그러면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각하시키고, 청구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요건은 다 갖췄는데 공무원 주장 들어보니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주는 기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구가 이유 있다. 징계 처분 너무 과한 징계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되면 청구가 이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하죠. 인용을 하는데 뭐 취소해 주거나 변경해 주거나 뭐 해줘. 또는 그 징계 처분하는 행정기관에 취소해 주거나 변경해 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등등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예. 그다음에 미음번도 체크를 해야 돼. 뭐라고 돼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뭐 했어? 지금 읽어보니까 징계하는 행정청한테 야, 징계 처분 취소해 줘라, 변경시켜 주라 하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어. 응? 중요한 단어는 줄이면 명령 결정이에요. 명령 결정. 응? 그럼 명령 결정 나오면 징계 처분한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됩니다. 응? 그런데 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그 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앞서 행해졌던 징계나 그 밖의 처분, 그러니까 그 명령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 행정청이 다시 어떤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앞서 행해졌던 어떻게 돼?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즉 두 번째 줄에 종전에 행한 징계 처분은 언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명령 결정에 따라 앞서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 명령 결정에 따라서 종전에 행해진 징계 처분을 행정청이 취소 변경하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거는 영향을 아직 안 받는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비읍번은 두 번째 줄의 중간 원래의 징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결정 내지는 더 많은 징계 부과금 결정을 못한다. 즉 소청제도라는 건 무슨 제도예요? 징계 같은 거 받은 공무원 구제해달라고 이제 신청받아서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야. 근데 구제해주기는 고사하고 원래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면 이거 겁나서
신청이나 해보겠어. 잘못하면 더 무거운 결정 나올 텐데, 그죠? 그래서 법으로 딱 못 박아놨어. 그러니까 최고 무거운 결정은 원래의 징계 처분 아무 문제 없다고 유지시키는 결정이 최고 무거운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거 원래의 징계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결정 같은 건 못 내린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것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뭐 시효는 당연한 거야. 문서로 해야 되고 이유를 제시한 문서로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응번도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응? 자, 당연한 얘기인데 문서로 다 이제 작성해서 결정문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해당 공무원한테. 근데 B번에 보면 읽어보자. 그러면 그 결정문을 문서로 작성해서 해당 소청인 즉 공무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 과실이 없이 소청인 즉 공무원에게 도달이 안 됐대. 응? 우편으로 보냈는데 뭐 분실됐다든지 해가지고 송달이 안 된 경우는 뭐야? 소청인의 주소, 성명, 결정 주문을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그건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보고 그때부터 뭐예요? 징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응? 자, 간단히 정리하면 자, 징계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소청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뭐야? 잃어버렸 뭐 분실됐다든지 해서 상대방은 아직 못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한다? 관보에다가 일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공고한 지 2주 지나면 다 효력이 생긴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B번 읽으면서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이런 단에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8번은 동그란 8번은 그대로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소청심사위원회 내린 결정은 어떻게 돼? 징계 처분한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그걸 기속한다. 기속한다. 그 결정에 따라야 돼요. 징계 처분한 행정기관은. 자, 9번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해당 공무원 불복해 승복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은 소청을 또 반복해서 제기한다 이런 거는 없고 이제는 뭐만 하는 거야? 남은 구제 방법은 소송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예. 자, 쌍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소청을 제기했던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그럼 뭐 아까 한 얘기 또 나옵니다. 자, 177쪽에 가서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해가지고 아까 한 얘기 또 반복된다. 동그라미 1번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래의 징계 처분 뭐라고 결정 내렸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원래의 징계 처분은 무효다 아니면 취소한다고 결정 내리면, 그지? 아까 한번 읽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끝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원래의 징계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뭐야? 응? 넷째 줄. 셋째 줄. 그럴 경우는 뭐 한다고?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자,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다, 취소로 한다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랬다는 거야? 응? 사무의 사유로. 응? 사무가 뭐예요? 응? 징계 양정 또는 징계 부과금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에 위반되게 너무 과하게 징계한 거다라는 원래의 징계 처분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 다만 이후의 문장을 잘 봐. 다만 이후에 보면 사모의 사유가 과다하다는 거지. 너무 과다한 징계 같은 걸 했다는 이유로 원래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결정 이런 게 내려진 감봉이나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의 징계 처분이 뭐야? 감봉이나 견책이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야, 그거는 감봉이나 견책도 너무 과한 거였다. 그래가지고 무효 아니면 취소 판정이 내려졌대.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이 징계권자는 다시 재징계 의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나 원래 이 징계 처분이 중징계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판정이 나오면 징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재징계 결정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 좋으면 두 번째 줄에 뭐야? 감봉, 견책 한 대 묶으면 경징계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징계 처분이 경징계였는데 그 경징계마저도 과다한 징계였다라는 이유로 무효 취소 결정이 나오면 재징계 의결 요구를 안 할 수 있다. 응? 요거를 기억하잔 말이야. 응? 그러나 경징계 요구가 아닌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응? 무효 취소 결정이 나오면. 응? 그런 뜻이다. 그다음에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구제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입법 파트에서 보통 두 문제 가량이 나온단 말이야. 응? 20%. 그다음에 이제 177쪽의 경찰 작용법이라는 파트가 최근에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보니까 세 문제 가량 나와요. 비중이 커요. 응? 경찰관 직무집행법 파트가 보통 두 문제는 꼭 나오는 편이에요. 응?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뭐 경찰 작용법의 의의와 특성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응? 그냥 한번 슥 읽고 지나가도 돼요. 응?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민한테 뭐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해서 국민한테 경찰 관련 법 집행하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양한 법을 집행하겠죠. 예. 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178페이지입니다. 예. 178페이지에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라는 항목이 있고, 자, 이 중에 2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여기 부분을 공부하는데 우리 거기 읽어보면 그럼 경찰 작용의 대부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조치가 대부분이야.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하는 이 경찰 조치는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쌍가루 1번에 쭉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지금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따라서 어떻게 돼? 개인의 자유 권리익을 제한하는 경찰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다만 2번 법률로만 다 정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대통령, 장관, 총리 등에게 뭐뭐 세부사항 정해라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면 대통령이나 장관도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걸로다가 위임받은 사항 정해놓으면 그것도 경찰권 행사할 때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읽고 지나가고 이때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이 쌍가루 2번입니다. 경찰에게 국민에 대해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경찰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법 규정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논의돼요. 응? 그래서 하나는 뭐야?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 니은번을 봐야 돼. 니은번. 니은번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요? 개별적 수권 조항 그랬지? 또는 개별 조항이라고 줄여서 말해. 그러니까 법이 원래 경찰에게 권한 행사할 때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무슨 상황에서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응? 예를 들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야? 단속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속 내용 뭐야? 제재 내용이 응? 범칙금 6만 원 부과하고 그죠? 그다음에 운전면허 벌점 15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뭐뭐를 하면 뭐뭐한 경우에는 무슨 조치를 해라. 이렇게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놔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렇게 정해놓은 법 규정을 뭐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야? 개별적 수권 조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지를 법으로 권한을 주고 있는 규정 있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거야. 응? 그러면 니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했다면
자, 니은번에 내가 안 써놨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 방식으로 경찰에게 권한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는 게 원칙이다. 응? 니은이 원칙이야.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뭐야 불신검문 서부터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서 정해놓고 있는 그 규정들이 다 이 개별적인 수권 조항들이야. 대표적인 예가. 그런데 야 사회 질서를 해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 내지 그 위험한 상황이란 게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고 계속 새로운 상황이 생겨. 다 빠짐없이 법률로 무슨 상황에는 무슨 조치해라, 무슨 상황에는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게 다 정해놓는 게 원칙이지만 다 못 정해. 그러니까 미처 법으로 정해놓지 못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서 무슨 국민에게 무슨 조치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권한을 정해준 조항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얘기 나오는 게 무슨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 수권 조항 또는 포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 설명하는 거야. 기억. 일반적 수권 조항 또는 일반 조항. 이거는 경찰이 권한을 발동할 때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해라 이렇게 딱 부러지는 규정은 없어도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은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을 말하는 거야. 응? 자, 여기는 뭐 별거는 없는가요, 거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 아까 뭐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뭐 음주운전을 한다. 응? 무슨 구체적인 상황을 딱 법으로 명시해 놓고 그런 상황에는 무슨 조치 이렇게 정해 놓은 게 구체적인 수권 조항이지. 근데 그런 거 다 못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은 적정한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조항. 이런 걸 일컬어 뭐라 그런다?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그 말뜻을 이해한 다음에 디귿번이 중요해. 응? 디귿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응? 독일에서는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권한 행사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슨 법 조항에 근거해야 돼?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개별적인 수권 조항이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 수권 조항은 그런 개별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 없을 때 안에 보충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야 독일은. 응? 그래서 이제 독일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119페이지 A번 뭐라고 써놨어요? 응?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 경찰권 행사하는 건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을 때 안에 보충적 2차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경찰권 행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비례원칙 등 우리가 일반 법원칙 다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서 A번, B번이 중요한 거야. A번, B번.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79쪽에 동그라미 2번에서 그러면 독일에서는 이른바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권한 행사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느냐 하는데 그게 현재 따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 규정.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이 직무 수행하는 거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7가지 규정이 있어요. 1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생명 신체 보장 보호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7호가 뭐라고 돼 있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 항목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관은 적정한 어떤 조치를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논란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학설이 나와. 첫째, 긍정설 나오죠? 자, 긍정설은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를 뭐로 봐?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본다. 하나. 이 견해는 경직법 2조 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본다. 응? 하나. 두 번째, 그럼 왜 이걸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느냐? 야, 거기 쭉 나열돼 있어. 야, 경찰정의 성질상 법률로다가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정해놓더라도 빠짐없이 다 정해놓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응? 아, 예를 들어, 야, 어제도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자, 우리 근래에 많이 일어난 일은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법조항에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는 경찰은 무슨 조치할 수 있다. 딱 부러지게 규정을 했으면 그에 따라 하는 거지만, 그래, 그렇게 규정 하나하나 있어야만 된다. 그럼 멧돼지가 아니라 만약에 뭐야? 응? 뭐가 내려왔어? 고라니가 내려왔어. 그러면 멧돼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고라니는 못 하는 거냐? 예상치 못한 고라니 출현. 어떻게 아무 조치 못 한다 그러면 문제 있잖아. 빠짐없이 그러면 하나 법률로 다 정해놔야 돼? 문제 있잖아. 그죠? 어젠가 뉴스 보니까 또 뭐 그저께인가 어디 경상도 어딘가 그 무슨 말을 키운데 이게 그 뭐 이게 그 울타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수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틈을 타서 말이 밖으로 나갔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한밤중에 도로를 막 말이 달려가지고 역주행으로 달려가지고 차 4대하고 부딪혀가지고 말은 죽었대. 근데 4대 차들도 이제 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응? 뭐 이런 사고가 났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겨. 일일이 어떻게 다 법률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것, 무슨 상황에 무슨 다 못 정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런 법률로 무슨 상황은 무슨 조치해라고 이렇게 정해놓지만 기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적정한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야 경찰이 뭔 조치를 하도록 응? 권한을 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자 1번 빠짐없이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지 빠짐없이 법으로 다 정해놓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하나 이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일반 조항으로 보더라도 일반 조항은 개별 조항이 없을 때 안에서만 보충적으로 이제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반 조항에 의해서 권한을 발동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별로 없다. 왜? 그 뭐 경찰관이 멋대로 막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일반 원칙에 의해서 과잉되게 하면 안 된다. 비례 원칙 응? 등등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 법 원칙에서 다 제한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국민의 자유 권리 경찰이 막 권한 행사해서 침해할 우려 별로 없다. 응? 다 통제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권 조항이라는 걸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인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법 2조 5가 바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예. 반면에 부정설 입장으로 가면 첫째 1항 뭐야? 경찰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뭔가 영향 주는 어떤 조치를 하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구체적으로 권한을 규정해놓은 법조항에 의해서만 국민에게 경찰권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를 그렇게 봐야 된다. 응? 만약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적정한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함부로 경찰이 권한 행사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할 우려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자 경찰권 행사를 포함해서 국가가 행하는 모든 권력적 조치는 반드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지를 명시해놓은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그런 조항에 의해서만 권한 발동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일반적인 권한 발동하는 근거 규정은 허용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 이런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2호 뭐야? 2호에 2번에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경찰이 국민한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권한 발동 규정이 아니고 경찰이 수행해야 될 직무의 범위만 정해놓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2번 경찰관 경직법 2조 7호는 경찰권 발동 근거에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고 단순히
직무의 범위가 거기까지다라는 걸 정한 조직법적 성격의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 수권 조항도 안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학설 보자. 절충설 입장. 절충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양쪽 입장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야. 뭐냐면 빠짐없이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지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에? 그런데 그렇다고 경찰이 예상치 못한 일 생겨났을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 발동 조항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충설은 일단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느냐? 없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대.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부정설에서 말하듯이 경찰이 권한을 국민한테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니고 직무 범위만 정해놓은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권한 발동 조항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이게 부정설 입장을 또 따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 조항이라는 게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독일처럼 일반적 수권 조항에 해당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될 입법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자,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견해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으로 갈려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입장이다? 긍정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가 경찰에게 법으로 구체적으로 뭐 할 때는 뭐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이 없을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다. 요거 잘 판례 입장 정리해놓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사건이 소개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들어보면 거기에 군청, 그러니까 시골에 군 있잖아. 군청 소속의 청원 경찰이 있는데 청원 경찰이 그 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어떤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뭐야? 그 불법, 뭐가 건축물이다. 그래가지고 뭐야? 철거 명령이 내렸는데도 그리고 원상복구했는데 안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군청 소속의 청원 경찰이 가서 단속, 즉 철거했어. 이거 청원 경찰이 해도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뭐야? 법률에 청원 경찰 이런 불법 건축물 뭐 철거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조항은 없지만 청원 경찰도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에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면 적정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 철거한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봐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거든.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서 뭐야?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 현재 7호고 예전에는 5호였어. 그거를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돼. 첫째, 쌍가루 1번은 너무 당연한 거야. 성문의 법이 정한 거 지켜야 돼요. 법규 상위 한계는 성문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 하지만 성문법 뿐만 아니라 뭐야? 불문의 법인 조리상의 한계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문장 한번 읽어봐. 쌍가루 1번에 그냥 읽어봅니다. 자, 경찰이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정해놓은 법 규정들, 경찰 관련 법 규정들 보면 어떠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무슨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법으로 명시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경우일지라도 되게 추상적이고 또 판단하고 조치할지 말지를 어떻게 돼? 다 경찰에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재량을 잘못 행사할 경우가 위험성이 커. 그래서 일찍부터 독일에서는 뭐야? 그 판례를 통해서 경찰권 행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법원칙으로서 조리를 확립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소극 목적의 원칙. 자,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소극 목적의 원칙. 소극 목적 또는 소극성이야. 여기서 말하는 소극 목적, 소극성이란 뭐야?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경찰은. 현재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한 소극 목적으로만 경찰을 발동해.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적극적인 목적, 현재의 사회 상태를 개선을 해서 사회 복리 증진 있지? 자, 두 번째 줄에 있듯이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응? 공공 복리 증진 목적으로는 경찰 권한 행사 안 되는 거야. 오로지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응? 그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경찰 공공의 원칙.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련 없는 사생활, 사주소 내의 행위, 민사관계 이런 데는 원래 경찰이 간섭,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장 뜻 알겠죠?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될 수 있는 영역 범위와 관련된 건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적으로 세 가지 있어. 뭐뭐 있어?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그죠? 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사생활 간섭하면 안 돼. 자기 집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건 말건 경찰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단 나체로 돌아다니더라도 뭐야? 길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니는 건 순수한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다 논리가 어떻게 돼?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 그죠? 그러나 사생활 영역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련될 때는 단속 대상이 된단 말이야. 또 사주소 불간침. 아까 실내, 자기 집안 실내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고 간섭할 상황은 아니지만 나체로 그 집에서 하지만 집에 뭐 베란다에 저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베란다에 나체로 일광욕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집에서 다 보인다. 이런 경우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련이 되는 거야. 그죠? 그땐 또 단속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그런 내용 써 있는 거야. 그다음에 민사관계 불간섭. 아니 그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민사 채무 관계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돈 받아주고 이런 거 못하는 거지. 그건 지네들끼리 싸우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하는 거야.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단 암표 사고 팔고 이런 건 또 이게 상거래 질서라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암표 매매라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상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논리가 있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계가 있다면 개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181조 경찰 비례의 원칙. 요거는 뭐와 관련된 원칙이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 및 그 요건이 충족돼서 경찰권을 국민한테 발동할 때도 지켜야 되는 뭐가 있어? 정도가 있잖아. 뭐에 관계된 원칙이야? 경찰권 발동의 조건 및 발동 정도. 권한행 발동해야 될 정도와 관계된 원칙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획본 읽어보면 어떻게 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첫째 줄 끝에 묵과할 수 없는, 그대로 놔두면 이거 공공의 안녕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면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그죠? 이런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비례 원칙. 그래서 자, 그래서 별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내용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쓸 것.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가장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택해야 된다. 적필상에서 필요성. 필요성 이꼬로 최소 침해.
그 다음에 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과 상대방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이에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경량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더 크게 나올 때만 조치 사용할 수 있다는 상당성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앞에서도 한 거 또 하는 거야 지금은. 예. 자, 이거 준비해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경찰 책임의 원칙 보자. 경찰 책임의 원칙은 기억번의 의 원칙이 뭐야? 이거 뭐와 관련된 원칙이야? 제목에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권한 행사해야 되냐 이거야.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 누구냐? 대상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의 의의 기억번 누구한테 대해서만 경찰권 발동해야 돼? 첫째 줄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만. 경찰 책임자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뭐야? 지장을 장애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 책임자라는 말의 뜻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자. 그죠?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죠? 이때 A번 책임자란 설명을 해놓은 거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다. 넘어가고 이때 B번 중요하다. 자기의 생활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 뭐 안 따져?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냐 안 따지고 경찰 책임이 인정된다. 두 번째 줄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면서 이해 드러났죠? 건물 소유자의 과실 없이 건물 축대가 무너졌다. 그래도 그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경찰 책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처벌, 형벌 주고 벌금, 징역 이런 형사 처벌하는 건 형벌 재판해가지고 형벌 주려면 반드시 뭐야?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형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 원상 복구해 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고의 과실 안 따지는 거야. 그래서 B번 고의 과실 여부 불문하고 책임 인정된다. 이게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자연인이든 법인은 뭐 회사한테도 인정되고 법인, 자연인, 법인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지배 범위에 속하는 한, 자 중요한 거 밑줄, 타인의 행위나 물건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또는 개인의 자기 자신의 개인의 행위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서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C번에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 보면 알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그러면 자동차 원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도난당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를 어떻게 돼? 그 관리할 수 있는 자기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버렸잖아. 그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겠죠? 응? 내 개를 누가 훔쳐갔어. 도둑놈이. 응? 내 개를 훔쳐가서 지네 집 마당에 묶어놨는데 그 개가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었어.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는 거야? 그 도둑놈이 개는 물건인데 그 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도둑놈한테 들어가는 거지. 개 소유주는 자기의 지배 범위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넷째 줄에 도난당한 자동차 뜨면 소유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경찰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한다죠. 자, 경찰 책임의 유형은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책임.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단횡단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물건이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여기 상점들 막 도로에다 물건 내놓고 막 좌판 버려놓고 이런 거 있잖아. 물건의 상태. 아니면 도로에다가 개를 풀어놔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다 도로 개가 물건이니까, 응? 법적으로. 그래서 물건의 상태로 인한 책임. 그다음에 복합적 책임은 어떻게 돼? 행위와 물건의 상태가 다 합쳐져서 발생하는 책임. 또는 여러 사람의 행위, 여러 사람의 물건이 모아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복합적 책임이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행위 책임 1번 읽고 동그라미 2번 공부한다. 두 가지, 여기서 행위 책임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읽어 나가면, 타인을 보호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자기의 보호 감독 범위 안에서 그 보호 감독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 경찰 책임을 진다. 응? 아까도 나온 얘기잖아, 그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 감독할 자가 책임지는 거. 응? 근데 이때 읽어볼 때 이 경우 이 책임은 넷째 줄 무슨 책임 아니야?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야.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뭐 위반 행위를 했지? 보호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보호자가 지는 책임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서 지는 책임 아니라 대위 책임이 대신해서 지는 책임을 대위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대신해서 지는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가 보호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따른 자기의 책임이야. 응? 자, 그 표현 중요한 말. 대위 책임 아니라 무슨 책임? 자기 책임이며 자기의 과실 책임입니다. 응? 대위 책임 아니라 자기 책임이며 과실 책임이다. 알았죠? 응. 그 다음에 3번. 자, 행위로 인해 책임지는 거는 원칙이 뭐야? 직접적으로 원인을 여기서 중요한 자는 직접적 원인 제공자. 응? 직접적인 책임자. 직접적 원인 제공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놨어? 거기 보면, 응? 상점 TV에서 스포츠 중계 보려고 군중이 모여 도로 통행에 방해를 준 경우, 이때 경찰이 누구한테 권한 발동해야 돼? 군중한테 해산하라고 해야 돼? 상점 주인한테 텔레비전 틀지 말라고 해야 돼? 응? 상점 주인은 군중을 모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 그냥 뭐 우리가 상점 주인의 예를 들어서 무슨 가전제품 대리점 뭐 텔레비전 막 틀어놓잖아, 밖에서 보이게. 그죠? 근데 군중들이 모여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군중들이 우연히 거기서 이제 뭐 월드컵 중계 같은 거 하니까 우르르 몰려들어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그럼 도로 통행의 방해라는 경찰 위반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군중이거든. 응? 군중에게 해산하라고 조치를 해야죠. 상점 주인에게 권한 행사할 게 아니고. 응?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이제 뭐 도로가에 있는 상점인데 마트 같은 거 새로 개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응? 막 상점도 막 도로가에다 막 진열도 해놓고 또 도우미 불러서 막 음악 틀고 막 춤추면서 사람 모이게 만들잖아, 모여들게. 그래갖고 군중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때는 군중 통행 방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상점 주인 측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점 주인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조치를 해야 되겠지. 그런 경우는 직접 원인 제공자가 상점 주인이니까. 응?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경찰권 발동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관련되는데, 그 공공의 안전질서의 문제를 야기한 어떤 자,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자한테 발동해야 된다 이거야. 응? 또 하나 예를 들자. 야, 우리 길거리를 가는데 도로에서 화가가 뭐해? 길거리에서 이게 세워놓고 그림을 멋있게 그리고 있는 거야. 응? 그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통행을 방해해. 그럼 경찰을 권한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화가한테 발동해야 돼? 군중한테 발동해야 돼? 응? 화가예요, 군중이야?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화가는 자유야. 자기 혼자 그림 그리는 거 자유지.
그리고 사람 군중 모여들게 해서 뭐 하려는 목적은 없어요. 다만 그거 보려고 모인 군중들이 모여서 그 통행에 방해를 제공하고 있는 방해 제공의 직접적 원인자야. 그 군중한테 해산하라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직접적 원인 제공자에게 발동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마지막 줄에 가면 의도적 원인 제공자라고 아까 무슨 예를 드는 거야? 아까 그 마트 뭐 개업했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모여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 그래서 군중이 모여가지고 방해를 끼친다면 그 의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그런 얘기지. 그런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상태 책임은 동물도 물건으로 책임돼.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예를 들면 도로가에다가 불법 주차해놔 가지고 도로 통행에 방해를 준다. 그 물건의 상태에 따른 책임이지, 그지?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태 책임은 자 첫째 밑줄 뭐 안 떠져. 물건에 대한 권한의 정당성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의 진짜 소유자냐 아니냐 이건 안 따진단 말이야. 적법한 권한이 있느냐 아니냐는 안 따져요. 뭘 기준으로 삼아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알겠지? 아까 무슨 얘기 들었어? 우리 집 개 누가 훔쳐갔다. 근데 마당에 묵버렸다가 그거 풀리면서 다른 사람 물었다. 그러면 물건의 소유자는 나야. 개의 소유자는. 그렇지만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 도둑놈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지. 따라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거야. 그래서 권한의 정당성. 권한은 뭐 권리라고 생각해. 좀 좋게. 정당한 권리자냐 아니냐 안 따진단 말이야.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뭘 기준으로 삼아?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 책임 동그라미 1번 뭐야? 공공의 안전질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행위도 있고 물건의 상태도 있고 이게 복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느 걸 우선느냐? 1번 일반적으로는 행위 책임 우선. 그렇죠?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의 경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행위 책임이 우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로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도 공부. 경찰 책임의 예외. 자, A번 읽어나가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 없는 제3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게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두 개 단어. 긴급한 필요. 책임 없는 3자에게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원칙은 뭐야? 원래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는 책임 없는 자에게 발동할 수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산불 났어. 그럼 원래는 산불 낸 원인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런데 산불 진화해서 공공의 안전질서 회복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 강제 동원해서 산불 진화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 강제 동원하는데 따라야 될 의무 있어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는 자들 아니야. 근데 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책임 없는 자들인데, 그죠? 이런 예외. 그래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 책임 없는 3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뭐 예 쭉 써놨으니까 그냥 읽어보고. 다만 B번 이렇게 책임 없는 자, 비책임자라고 표현했어. B번에 책임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됩니다. 어떤 요건? 첫째, 급박 내지 뭐야?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겠지. 급박한 상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원래의 책임 있는 자에게 경찰권 발동해 갖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그지? 원래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그 다음에 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책임 없는 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책임 없는 자가 강제 동원된다든지 해가지고 뭐 아까 불 끄다가 화상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책임 없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제3자의 생명, 건강 등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없어야 되고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야? 생명을 걸고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응?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건 되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뭐 119 구급대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뭐야?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긴 줄 좀 구해 와라. 응? 아니면 뭐 이 줄 좀 나무에 매달라. 뭐 이렇게 잡고 있어라. 이런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나 당신 빨리 물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해 내라. 이거는 못 하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 거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3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그 3자의 뭐야? 책임 없는 자의 생명 침해 위협이 있다는 이런 거에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 화재 현장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인명 구조해 와라. 이런 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응?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라번 그 책임 없는 자가 동원돼 가지고 그 업무에 하수행하다가 다친 피해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응? 이런 요건.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책임 없는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응? 예외.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은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83쪽에 경찰권 발동의 적극적 한계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서는 좀 깊이 다룬 거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공부해도 돼. 우선 의의에서 여러분들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응? 이 기억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응? 경찰 개입 청구권이란 건 뭐야? 개인이 경찰기관에게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구조 조치 등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응? 그래서 사인이 자기를 위해 뭐야? 경찰권 행사해달라, 경찰권 발동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응?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세월호 사건 때도 그 학생들 어떻게 돼? 해경에 구조 요청 이런 게 다 경찰 개입 청구권이야. 응? 자, 동그라미 2번 연역에 가서 니은번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독일에서 이른바 전번에도 한번 언급됐다. 띠토 판결이라는 데서 처음 인정됐고 띠토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일 처음 인정한 판결은 김신조 사건. 이 시초였다. 그래서 니은번 알아두고요. 자, 인정 논거를 보면 자, 기억번은 쭉 읽어나가. 과거에는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그랬죠. 재량행위가 법에서 어떻게 놓은 거야? 법에 규정하기를 뭐뭐한 경우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법 규정에서 경찰이 어떤 상황에 뭔 조치를 할지 말지 알아서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걸 재량이 주어졌다고 한단 말이야. 응? 할지 말지 결정권을 주고 있어 경찰에게.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어떻게 돼? 어떤 상황에도 법이 정한 상황이 발생했어도 할지 말지 경찰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걸 뭐라 그래? A번 편의주의론이라 그래. 응? 기억에서 행정 편의주의론. 응?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법이 정한 요건 충족됐어도 경찰이 알아서 판단했고 아무 조치 안 해도 위법 아니다 이런 논리가 우세했어요 옛날에는. 하지만 니은번으로 내려가면 오늘날에는 자, 두 가지 아무리 법에서 뭐뭐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규정해놨어도 자, A번 들어본 줄 있을 거야.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란 말 나와. 응? 재량권 영으로 수축. 그러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는 말은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제로가 돼버린다. 무슨 상황이 돼버려? 반드시 뭔가 구조하는 조치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됐다는 말이거든. 재량권 영 수축된다.
우리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경찰기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기구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졌다고 구조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렇다면 할지 말지 알아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조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량권 영수축 이론. 그 다음에 B번 반사적 이익이 옛날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었을 뿐이다 라고 봤던 게 오늘날은 점점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인정이 되는 게 늘어나면서,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되는 게 늘어나면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조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니은번 재량권 영수축 이론,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내지는 공권화, 즉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향, 이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날은 경찰 개입 청구권 내지는 더 넓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꼭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부연 설명으로 해놨어. 뭐 써놨어요? 184페이지에 재량권 영수축으로 해놨죠? 꼭 읽어보게요. 그 제목만 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뭐뭐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말이야. 결정재량 0 돼버린단 말이야.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경찰권을 발동해야 될 의무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의무 상황이 돼버리는 거 괄호치고 행정권 발동 의무 괄호치고 뭐라래? 뭐로 바뀌는 거야? 재량 행위로 규정했던 게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행위로 바뀐다. 그래서 기속행위화 된단 말이야. 기속행위라는 거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 속에도 내가 다 써놨을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박스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인 상황이고 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구조가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법이 설령 뭐만 할 수 있다,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재량이 없어지고 반드시 조치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행위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고. 그래서 셋째 줄 1번에 셋째 줄 끝에 가면 재량 행위가 뭐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기속 행위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밑에 판례 소개해놨죠? 그 밑에 판례 우리 대법원이 지금 읽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법에서 메토 이런 조치 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법 규정 형식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놨지만 넷째 줄 경찰관들에게 법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 구체적 상황마다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라는 거야.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을 구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이 되게 되고 그 권한 행사 조치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에서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읽어두면 돼요. 그 외에는 별로 크게 시험에 뭐 이미 다 한 거랑 마찬가지로 필요한 얘기. 다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184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에 실현수단 그랬어. 거기에 기획본을 잘 공부합니다. 기획본을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개인의 생명, 신체가 아주 급박한 위험에 처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 괜히 신청, 조치 구조 조치 해달라고 요청,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해. 부작위.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개인은 자기 경찰 개입 청구권 침해받았다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으로서 뭐 청구할 수 있어? 의무이행심판. 자 밑줄 칠 거. 의무이행심판이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셋째 줄에 보면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종료 유형은 의무이행 소송이란 소송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이란 걸 인정 안 하고 있으며 판례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남길 건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없다. 인정 안 된다. 응?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무슨 소송 내는 거야. 행정기관들어 그 의무인 조치를 해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 이런 소송은 제기가 안 돼. 허용이 안 돼. 그러나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상급 기관에다가 행정기관이 내 신청을 받고 조치를 해드려야 의무가 있는데 아무 조치 안 하거나 거부했다.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 내려달라 하고 상급 기관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그건 의무이행 심판이란 건 인정돼. 응? 따라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잘 모르더라도 잘 기억할 거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 응? 그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185쪽에 뭐 나왔어? 응? 그 김신조 사건 소개해놨는데 참고로 읽어두면 될 것 같고, 그죠? 배상 책임 인정돼요. 그 뒤에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이라고 좀 더 설명이 있는데 그건 참고사항으로만 보면 돼요. 굳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시험에 그걸 물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응? 다만 참고사항으로 읽으면 돼.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응?